자, 영아기에 이어서 이제 유아기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기 시기는 2살에서부터 대략 6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대략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유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시기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발달적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유아기 시기의 신체와 운동 기능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영아기 시기를 우리가 신체 성장의 제1의 급등기다. 그래서 뭐 키나 몸무게가 생후 1년 동안 뭐 몸무게의 경우에는 대략 한 3배, 키의 경우에는 대략 뭐 1.5에서 2배 정도가 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유아기 시기는 그렇게 1년 동안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5년 기간 동안에 꾸준히 키와 몸무게 혹은 근육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 시기에는 뇌의 무게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영아기 시기에 뇌의 무게는 한 80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로 보통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유아기 시기에 와서 대략 성인의 뇌의 무게 한 70에서 90%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뇌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400, 500g 정도가 대략 평균 무게라고 본다면 유아기 시기에는 대략 한 1,300g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뇌의 무게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뇌의 기능 역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뇌의 무게라고 하는 거는 뇌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고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들이 유아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물론 뇌가 잘 발달하기 뇌 성장을 위해서는 뭐 잘 먹고 잘 쉬고 뭐 정서적인 안정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자극,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의 무게, 뇌의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유아기 시기의 신체 성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대근육이라든지 소근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능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아기 시기에는 단순히 이제 걷고 뭐 간단하게 계단을 오르거나 뭐 아주 빨리는 아니지만 그래 뛰는 것까지는 영아기 시기에는 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아기 시기에 와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점점점 더 고난이도의 기능, 여러 가지 복잡한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은 우선 뭐 대근육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근육의 세기가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뛰고 그다음에 뭐 뛰면서도 뭐 속도를 막 아이들이 조절해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막 달리다가 방향을 확 바꾼다거나 뭐 아니면 점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공을 막 던지거나 와 같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근육의 발달과 근육의 발달 이런 것들이 세기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신체 운동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유아기 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대근육의 발달과 더불어 소근육의 발달도 눈에 띄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막 조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걸 생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옷을 입거나 뭐 지퍼를 채우거나 단추를 채우거나 뭐 아니면 숟가락질을 한다거나 뭐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아주 미묘하게 소근육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러한 소근육의 발달은 생활상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자조 기술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사용해서 뭐 옷을 입거나 뭐를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회가 만약에 뭐 만약 사냥을 하는 것이 뭐 그럼 아마존 밀림 지역이다 그러면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좀 더 발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문화에서 습득할 수 있는 습득되어져야 하는 이러한 다양한 생활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유아기 시기에는 인지 발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예요. 물론 영아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유아기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에 사고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달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시기의 특성상 아이들의 논리성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라고 해서 우리 삐아제는 그거를 전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아제의 전조작기의 특징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전조작기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나 좀 부족한 왜 유아기 시기에 자아중심성이라든지 직관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뭔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유아기 시기에는 완전히 획득을 합니다. 물론 영아기 시기 동안에 꾸준히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여러 가지의 발달들이 이루어집니다만 유아기 시기에 들어서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대상 영속성의 개념을 획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기 시기는 폭발적으로 언어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징이에요, 상징. 자, 예를 들면 영아에게 사과라고 했을 때 영아들이 사과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유아들에게 사과라고 하는 단어만 던져줘도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사과 빨갛고 맛있는 뭐 이런 속 안에는 뭐 약간 그런 우윳빛이 나는 그런 과일이라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림만을 보고도 이건 뭘 의미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엄지척하면 내가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알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언어의 경우에는 언어는 그 자체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발달은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즉 상징이라고 하는 이 언어 체계를 통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징의 발달은 여러분들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상징의 발달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놀이, 특히 이제 가상놀이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령기에 들어서는 이제 들어서기 전인 7살쯤 되면은 이런 분류 능력이 확실히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주면 얘네들끼리 한번 묶어봐 같은 것끼리 하면은 크기는 다를지라도 같은 모양끼리 묶을 수 있는 그런 분류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연속성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차례 크기대로 아니면 길이대로 배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연속성의 개념들도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획득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기 시기의 전반부에는 실은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해요. 앞서 보존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실은 뭐 그것이 왜 겉의 모습이 달라져요. 뭐 그렇죠? 모양이 달라지고 뭐 약간의 모습이 변화는 되었어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게 혹은 질량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개념이 보존 개념이거든요. 자, 이러한 개념을 유아기 초반부에는 형성이 잘 안 되지만 이제 대략 7살, 8살이면 여러분들 학년 전 아니면 이제 아동기로 접어서는 학령기이거든요. 그때 되면은 완전히 획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뭔가를 더하거나 덜하지 않으면 걔는 그대로 존재한다. 모양이 좀 달라져도 그대로 무게나 질량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개념이 바로 보존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인지 발달과 더불어 유아기 시기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영아기를 설명할 때 영아기가
실은 언어가 발달할 때는 말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뭘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랬죠? 울음. 혹은 뭐 웃음, 뭐 미소 뭐 이런 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소리를 내는 가장 뭐 큰 수단은 아이들에게서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옹알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요. 자, 옹알이는 모국어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기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인제 소리를 내요. "아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 자기가 모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인의 소리를 모방하여서 반향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엄마가 "아." 하면 "아." 하고 발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소리를 익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아이들이 언어를 표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우리가 언어를 표현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고 단계가 9개월에서부터 2돌까지의 시기예요. 그래서 요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빠빠, 맘마 이렇게 언어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건 역시 발음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의사소통, 언어라고 할 때 이제 문장으로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대략 언어 발달의 과도기예요라고 우리가 영어기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러한 언어의 과도기를 거쳐요. 자, 보통 아이들이 과도기에는 여러분들 의사를 전달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가 발달돼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를 발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도기 시기 동안에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대략 뭐 한 단어 혹은 두 단어 아니면 한 글자, 뭐 두 글자 뭐 이렇게 마, 빠, 마, 맘마 이런 식으로 한 글자 혹은 한 단어 요런 식으로 짧게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아이들이 이제 두 돌 무렵이 오면은 엄마, 맘마, 뭐 엄마, 빠, 까까, 아빠, 빠방과 같이 단어와 단어를 합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흔히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합쳐서 의사를 표현하는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전보식 언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단어일 텐데요. 전보는 그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 예전에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전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를 칠 때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 뭐 본인 무사 뭐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를 딱딱 몇 글자만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 전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이 과도기 시기에 이렇게 단어와 단어 합쳐서 의사 전달하는 요 언어 표현 방식을 전보식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아이들이 유아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3, 4세 혹은 5세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많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언어 발달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급속도로 단어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단어의 수가 증가하니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서 하나의 뭘 만들까요? 그렇죠.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놀이처럼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문장을 통해서 언어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법적으로 정교하게 발달하진 않아요. 문법상에 있어서 아직은 오류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 유아기 시기는. 그래서 이 아동기로 접어들기 전 한 7세 정도가 되어야지 문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조사를 쓰는 걸 어려워해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사가 뭐 은근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붙이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이가라고 얘들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이를 어디다 붙이고 가를 어디다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가 하고 조사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문법이 완성이 되지 않은 유아기 시기 아이들의 의사소통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발달은 정말 이 유아기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언어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해요. 얼마나 많이 외부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혹은 경험을 많이 받았느냐, 자극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동안에는 이렇게 언어로, 문장으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능력이 발달되어야 해요. 왜? 유아기 시기는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이제 공유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예요.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아이가 12살에 이제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12년 동안 받아오다가, 외부에 의해서 이제 신고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사례인데요. 진이의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는 약간의 정신병적인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엄마와 진이가 오랜 동안 굉장히 많은 학대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골방에 아이를 묶어놓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언어적 상호작용 없이 12년을 지낸 이 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을까? 실은 이제 유아기가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언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실은 이후에 언어적 발달에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갖는 거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실은 발달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진이가 한 4년 정도의 언어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살 정도 이상의 언어는 더 이상은 획득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게 유아기 시기 동안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자, 이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의 언어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야. 뭐 얘는 뭐 그래 뭐 대단해. 그런데 얘는 뭐 나는 6살이야. 서로 어때요? 뭔가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를 하지만 서로 지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 상대방 얘기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거는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사소통인데 실은 요 시기에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얘기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 얘기를 잘 안 듣고 그러한 의사소통을 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집단 독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집단 독백은 이제 자기 말만 하는 그런 거죠. 그러한 특징이 유아기 시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그런 의사소통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징은 왜 나타나냐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회적 사고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사고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점,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언어적인 양상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2살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성인에게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정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유아기 후반부에 들어서면 자신들이 표현하는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화냈을 때도 조금 참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때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너무 격렬하게 강렬하게 하는 거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것들도 배워요.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배워 나갑니다. 자,
자, 자, 그랬을 때 자신의 이렇게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사회적 환경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3살, 4살쯤 되면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안에 이렇게 아이들이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참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5, 6세가 되면은 좀 더 세련되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만든 규칙 이런 것들 안에서 범주 안에서 자신의 표현을 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때로는 막 화나는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감추기도 하고 좀 억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사회적인 인간으로 발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서를 다듬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엔 없지만 앞서서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자, 유아기 시기는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표현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에 맞게 그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학습해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서 조절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 화내는 거 조금 참는 거. 막 폭발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 조금 참는 거. 그래서 자신의 그런 정서 표현을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 전과는 달리 강렬하고 일시적이고 그러한 정서 표현과는 달리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거의 키워드는 참는 거예요. 참을성.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세경부터 나타나긴 하지만 유아기를 통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흔히 참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만족지연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족지연 능력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지만 이후에 오는 보상을 위해서 조금 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족지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만족지연 능력이 발달할수록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서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잘 뭐 할 수 있게 되더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놀이가 앉아서만 하는 정적인 놀이도 있지만 막 뛰어노는 놀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운동기술 발달, 뭐공 주고받고 달리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운동기술 발달,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인 관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역할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려져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놀이를 통해서 해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놀이를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가 가지고 있는 요 아래 나오는 거는 놀이의 어떤 치료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내적인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를 놀이를 통해서 연습하고 실제로 이제 곤란한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 뭔가 내가 해냈어. 아, 스트레스가 풀려. 아, 심리적으로 안정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내면적인 그러한 자신의 힘들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자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릭슨의 3단계에 의하면 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의 사회 발달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주도성을 발달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해보고 성취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아 이걸 해냈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이거예요. 뭔가 계속 시험해보고 그러면서 발달되어져 가는 게 주도성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놀이를 선택해서 해보고 실제로 이제 성공도 해보고 아니네 다시 해볼까 주도적으로 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도성이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 발달에 있어서도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자,
유아기 시기에 이런 사회성 발달도 중요하지만 유아기 시기는 이제 점점 뭐가 발달되어지는 시기냐면 도덕성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덕성 영아기 동안은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아요. 유아기 시기부터 도덕성이 발달합니다. 흔히 우리가 프로이드에 의하면 성격의 기본 구조 이드, 이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나오는 슈퍼에고가 있죠.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영아기, 요것도 영아기 학문기 고쯤에 대략 두 돌쯤에 발달하는 게 자아예요. 자, 그러면 흔히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남근기라고 하죠. 그 시기가 보통 프로이드는 3에서 5세 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9세 사이 그때 발달하는 게 슈퍼에고입니다. 슈퍼에고는 우리의 성격의 기본 구조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슈퍼에고입니다. 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시기는 남근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이 어떤 불안이 있었죠? 맞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동일시함으로써, 즉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나 혹은 부모 혹은 자기를 양육해 주는 중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 가치관 또는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 뭐 이런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자기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게 바로 동일시의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제 뭐가 발달하는 거죠? 초자,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부모님을 통해서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초자아가 발달하는구나. 그러면서 도덕적인 그러한 판단,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도덕성 발달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콜버그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기준은 뭐예요? 인습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인습이 뭡니까? 그 사회가 정한 규칙, 규범, 법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 유아기 시기는 아직은 아이들이 그 사회가 정한 규칙, 규범, 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단계? 전인습적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인습적 단계는 두 단계로 또 나눠지는 거죠. 자, 전인습적 수준이죠. 두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자, 1단계, 2단계 다 유아기예요. 유아기 초기, 요건 유아기 후기에 이렇게 발달하는데 자, 1단계는 그거죠.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기면 벌을 받고 어기지 않았을 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벌이 두려워서 우리가 복종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시기 이게 바로 1단계의 도덕성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위자에 따라가는 시기 선생님이 곧 법, 엄마가 곧 법. 요거 따라가는 시기, 벌 안 받으려고 착한 행동하는 시기.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 와서는 도덕성의 단계는 그래요. 무조건 벌 받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즐거운 행동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야. 또는 타인을 만족스럽게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야. 엄마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친구 거 뺏어서 엄마한테 갖다 줬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착한 행동을 했어.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콜버그가 얘기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로 개인주의와 교환지향 단계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거. 그게 도덕적 행동. 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 쾌락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타인을 만족시키는 행동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판단을 하고 도덕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 시기의 도덕적 발달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또 유아기 시기에서 또 중요한 발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에 대한 발달이에요. 자, 앞서서 이제 프로이드가 유아기 시기는 남강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뭐 이런 게 딱 생겨요. 이건 뭐냐? 성을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성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여성과 남성 간의 신체적 차이를 아이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행동을 아이들이 막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동성 친구하고 막 어울려 노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한다고요? 성역할이 발달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여자는 분홍색이고 남자는 파란색이야. 뭐 선생님 쟤는 남잔데 분홍색 입었어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성에 대해서 알 뿐만이 아니라 성이 요구하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성에게 부합되는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알면서 내면화시켜 나가는 거죠. 성 역할을 내면화시켜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성 역할을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래하고 막 놀면서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또 친구들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너는 무슨 남자애가 이런 걸 갖고 놀아?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성 역할에 맞는 행동을 자신도 원하고 자신에 따라서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성에 대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성 역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에게서 적합하다라고 여겨지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게 성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 역할을 이 시기에 보통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알면서 내면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아이들이. 고정관념이 생겨요, 성에 대해서. 자, 이게 유아기 시기 동안 되게 강해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시기에 한 고학년쯤 되어 가면 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어때요? 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그렇게 막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성, 남성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가정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도 성에 대해서 뭐 그런 거죠. 뭐 엄마 역할 그려봐 그러면 엄마는 맨날 앞치마 메고 있고 아빠는 뭐 가방 메고 넥타이 딱 메고 뭐 아침에 출근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통 그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벌이하는 가정들도 많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성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양성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뭐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 요거는 교재엔 없으나 조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에 대한 발달 단계예요.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나가는지 이러한 발달 순서인데요. 자, 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선 2살에서 4살이 되는 유아기 초반부에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즉 성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옷이나 외모, 겉모습으로 인해서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거죠. 너는 여자, 나는 남자.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야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성 정체감이 형성된다라고 보통 하죠. 자, 그러면서 5, 6세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는 커서 여자 어른이 되고 남자는 커서 남자 어른이 돼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바로 성에 대한 안정성 개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 어떤 아이들은 겉모습이 바뀌면 남자가 만약에 여장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예쁘면 여자예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러 어떤 아이들은 아니야. 그냥 여자 분장을 한 남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에 대한 안정성, 시간이 지나도 그 성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도 이게 왠지 겉모습이 바뀌면 성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이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를 두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예쁘게 여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4살짜리 아이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뭐 여자야 남자야?라고 하면 여자라 그래요. 하지만 7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에이 그냥 여장을 하는 아저씨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4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성에 대한 향상성, 아무리 머리 모양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도 그 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아는 그 개념이 바로 성항상성의 개념이거든요. 자, 이 성항상성의 개념은 아직은 7살, 6살, 7살 이전은 아직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머리 모양, 겉모습 막 이런 게 바뀌면 남자인 줄 이 성을 잘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7, 8세가 되면 이런 성에 대한 항상성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게 바뀌어도 성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유아기 시기에는 이렇게 성에 대한 역할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자아 개념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 부정적인 자아 개념에 의해서 자기에 대한 가치감, 즉 쉽게 말하면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개념,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어,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뭐 나는 예쁘고 나는 뭐 착하고 나는 뭐 책이 있고 인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자기의 개념을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 긍정적으로 이것은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냐를 형성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 이걸 잘해, 난 저걸 잘해,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뭐다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산들을 잘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적절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도 이해하고, 내 주변에는 나 이외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이때는 조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도 조금 이해하고, 그런 기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영아기,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특징들을 쭉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중요한 실천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엄마는 일단 첫 번째 잘 먹어야 돼. 잘 쉬고 잘 먹어야 돼요. 그래 이 에너지가 이 영양분이 다 아기한테 가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엄마가 불안하고 막 흥분되어 있고 막 공포감이 많고 뭔가 이런 부정적인 분노, 화가 부글부글 쌓이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많으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이런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 실은 호르몬의 분비가 돼서 막 이게 엄마가 이제 막 우리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덩덩덩덩 하고 굉장히 뛰죠. 그러면 엄마가 실은 우리가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혈액 공급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엄마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아기에게로 가야 하는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유산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출산 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조산아가 출산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순환계 장애를 가지고 출산되거나 기형아로 출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안정된 정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시기에 다른 약물들 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가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은 상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이 태내에서 저산소증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산소가 부족하게 됐을 때는 호흡곤란이 와서 뭐 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산이 된다거나 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알코올이에요.
자,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알코올 섭취를 많이 했을 때 아이들이 흔히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정상화하고 약간 외향이 달라요. 일단 이제 펑퍼짐한 얼굴, 그다음에 이 미간이 넓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약간 들창코 같은 코, 그다음 윗입술 굉장히 짧아요. 이 모습은 마치 이제 다운 증후군에게서 보여지는 그러한 얼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취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인지 기능이 약간 뇌가 약간 손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 언어 이러한 발달이 굉장히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발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요. 낮은 인지 기능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러한 문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엄마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영아기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성장의 급등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신체적인 발육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정말 잘 놀봐야겠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 이런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하나 영아기 시기는 엄마하고의 뭐 맺는 시기, 애착 맺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의 애착을 잘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자, 유아기 시기 되게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이가 되게 중요해요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비단 사회성을 키우는 거에도 너무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회, 인지, 언어, 정서, 뭐 신체 발달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성의 발달에서 놀이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친구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고, 친구들의 역할도 이해할 수 있고, 관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유아기 시기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게 전두작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타인과의 놀이를 통해서 이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아기는 건강한 자기개념,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 이 자기 개념은 이후에 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동기 시기, 청소년기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누가? 엄마, 아빠가. 이 시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중요한 영향을 받는 시기가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바움린드라고 하는 학자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양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애정을 많이 줘야 돼요. 애정을 많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랑만 많이 줘서는 안 돼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앞서서도 유학이 얘기했겠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당에서는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되게 뛰어다니면 안 되고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부모님의 역할 중에 통제의 역할이에요. 통제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방해가 되겠지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자녀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통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듬뿍 주고 적절한 자녀의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이런 양육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은 건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님이 갖고 있는 권위는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권위만 있는 부모의 경우도 아이들이 늘 어때요? 주눅 들어서 삽니다.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위축이 문제예요, 위축. 그럼 건강한 자기 개념 형성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너무 사랑은 합니다만 자녀가 뭘 해도 다 좋아. 다 오케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어느 정도는 "안 돼."라고 지적을 해줄 행동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해 주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 사랑은 하지만 양육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허용적인 부모님이라 그래요. 자 허용적인 부모님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쵸. 다른 사람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 무슨 행동이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애정도 안 주고 개입도 안 해요. 자 이런 부모님들을 방임하는 거죠. 방임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되게 '무기력하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 태도가 아이들의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인제 이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특히 인제 태아기 시기의 이슈는 뭐냐면 태아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정서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약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요런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거 다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혼모의 경우 이런 거 실은 뭐 검진 같은 거 안 되는 미혼모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산을 한다거나 미숙아를 낳는다거나 장애아를 낳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인제 저소득 가정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산전에 이러한 검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이거는 대표적인 게 현재 우리나라에 저소득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드림 스타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요. 이 드림 스타트에서 아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 아기를 낳지 않은 엄마들 그렇죠. 산전의 이런 지원들 이런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들도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난임 부부들을 돕는 그런 개입들도 태아기 시기에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아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출생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와 관련된 뭐 선천적인 질환이라든지 유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기에 개입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하는 게 중요해요. 뭐 어떠한 것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한다면 이후에 발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쪼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는 거, 개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개입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폐입니다, 자폐. 우리가 자폐의 특징은 흔히 인제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대방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상호작용 전혀 하지 않는 게 이 자폐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폐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서 어린 시기에 이런 장애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이 아이가 자폐 증상을 가지고도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지원하는 이제 고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자폐와는 별개로 굉장히 자폐하고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하는데 이거 영아기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자폐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옆에 있어도 누구에게도 관심 보이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상호작용 안 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아이들은 자폐라고 의심할 수 있으나 이 아이들은 자폐는 아니에요. 자 자폐의 경우에는 기질적이고 유전적인 선천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이 애착 장애의 문제는 엄마하고의 영아기 동안 맺어야 되는 애착이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심각하게 엄마가 아이를 방임했거나 뭐 아이를 어린 아기 때부터 학대를 했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애착이 전혀 맺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양육 환경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성 애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생애 초기에 빨리 발견하셔서 음 부모하고의 애착을 맺는 거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부모가 자녀와 애착 맺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애착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도움을 부모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유아기에 우리가 많이 거론되는 이슈는 뭐냐면 학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학대 문제는 아동기에 다시 다룰 거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기 개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개념을 잘 형성하는 아이들이 이후에 타인과의 대인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해주고 자녀가 스스로의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적절한 통제를 줌으로써 자녀가 건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자,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식당을 가도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예전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들의 문제였으면 이제는 아동기, 이제 더 내려와서 유아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굉장히 이제 번쩍번쩍한 자극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자극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다 보면은 자극이 그것보다 세지만 세어지지 않으면 뇌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두뇌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학습의 문제, 언어 발달의 문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어,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유아기 시기의 이러한 이슈들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